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지원자 안철수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바이러스를 잡았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의사로서 사람을 괴롭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잡았습니다. 그 후 컴퓨터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바이러스 잡는 백신 프로그램 V3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배급했습니다.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 바이러스, 부패 바이러스, 기득권 바이러스와 싸우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지원자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면접.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국민면접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민은 지금 어느 때보다 정직하고 또 능력 있는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안전과 행복 그리고 내 미래를 맡겨도 될 사람 국민 여러분이 직접 면접 보시고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철수 지원자의 본격적인 면접을 위해서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철수 지원자 면접관 분들과 오늘 구면도 있으시고 좀 초면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을 처음 보시죠, 오늘요? 처음 뵙는 분이 이제 정확하게 여기 선을 기준으로 여기 뵀던 분과 못 뵀던 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었나요? 사실 저한테 면접이 그렇게 낯선 거는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아마 제가 가장 최근에 면접 봤던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보신 게 언제신가요? 아마도 서울대 교수 임용 때일 대학원.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1년, 그러니까 6년 전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은 정말로 엄중한 시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왔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보람됐다는 생각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작성을 부탁드렸던 이력서가 이곳에 지금 떠 있습니다. 살짝 살펴볼게요. 이름 안철수, 나이 만 54세, 의대 교수, IT 벤처 사업가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직접 개발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벤처 업계의 신화로 기록이 됐죠. 또 존경받는 CEO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새정치, 안철수 열풍과 함께 정치에 입문한 지 올해로 5년 차. 자, 성공하기 전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장점을 적어주셨는데요. 자, 면접관분들 제출된 이력서를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안철수 지원자 오랜만에 뵈니까 흰머리가 참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정치가 힘든 거죠. 오바마 대통령 네. 취임 전하고 후하고 흰머리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살았던 훈장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안철수 지원자께서는 제1외국어 영어, 그 다음에 제2외국어가요. 어셈블리하고 C 언어입니다. 네, 컴퓨터 언어입니다. 컴퓨터 언어도 언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주 전도 유명한 의사셨다가 또 바이러스 잡는 프로그래머가 되셔가지고 성공한 벤처 사업가가 되셨다가 다시 정치인으로 오셨는데 지금 정치인의 본인의 적성에 딱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한테는 정치가 적성의 문제가 아니고 소명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 나라 바꾸는데 제 힘을 쏟겠다고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느낌이 이렇게 일단 의사로 계셨다가 생물학 바이러스와 싸우시다가 뭐 그 과정에 컴퓨터가 또 안 돌아가니까 이거 예, 중요한 게 예. 아니라 이거다. 예, 계속 고치는 일만 네, 해온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대통령이 되셔서 백신을 만든 다음에 치료가 끝나면 딴 곳으로 또 가실 것 같아요. 아, 이번이 제 마지막 직업입니다. 그때 말씀드리면 이제 의사로서 충실히 열심히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아무도 고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는 V3 만들고 나머지는 또 의학 도로서 또 열심히 사는 그런 인생을
한 7년 정도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사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게 컴퓨터가 고장나면 딴 데 맡기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나? 청년 안철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의사 면허가 3만 번 이후입니다. 3만 명 정도의 의사가 있습니다만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은 저밖에는 없으니까 저를 더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의사 그만두고 이제 옮긴 겁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본인이 정치에 들어와서 변했는지 또 변한 점이 있다면은 5년 정도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치른 선거만 5번입니다. 직접 이제 출마했던 국회의원 선거 2번, 당대표로서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래서 뭐 압축 성장을 넘어서 뭐 농축 경험까지 사실은 했던 셈입니다. 초심은 똑같습니다. 정치 입문하기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다시 읽어봤습니다만 생각이 변한 게 없습니다. 자랑스러워서 주위에 자랑했더니 정말 발전성 없는 사람이라고 놀림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방금 그거 하셨던 게 여기 이력서에 있는 아재 개그인가요? 아니야. 아재 개그가 뭔지 모르세요? 없었어요. 아재 개그는 원래 안 웃기는 거거든요. 너무 아저씨라서 그래요. 너무 썰렁한 개그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야권연대 거부하시면서 연대로가 아니라 고대로 그대로. 간다. 지금 재산이 1,629억 얼마인데요.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역대 가장 재산이 많은 부자 대통령이 되시는 건데요. 예, 우선은 저는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을 기부를 재단에 했습니다. 기부하셨죠. 예, 1,500억을 절반에 기부해서 지금도 그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힘드신 일이 어떤? 의사를 그만두고 처음 창업을 하고 4년 내내 은행에 돈 꾸러 다녔습니다. 언제 망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참 어려울 때 보험 외판원분이 저희 회사를 왔습니다. 근데 워낙 그 설득력이 좋아서 전 직원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1년 후에 보험료 낼 자신이 없었어요. 망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직원들한테 하면 다 달아날까봐 그 말도 못하고 그랬었을 정도입니다.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었습니다. 그걸 4년 정도 기간, 오랜 기간을 고통을 견뎠던 겁니다. 취미단을 보니까 바둑이 아마 2단이시고요. 또 별명이 안파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혹시 그 일본 바둑 프로그램하고 뭐 예, 드신 적 있죠? 그랬습니다. 한국기원 가서 예. 아마 초반 정도만 두고 왔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그게? 아마 2단이라고 한 게 사실은 거의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2단 정도 되지 않을까. 아마도 2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아재 개그. 아, 재밌는데요. 아니 근데 저는 TV를 통해서 이미 안 지원자의 아재 개그가 너무 여러 번 중복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아닌가요? 포켓몬. 팬다입니다. 판다. 이런 건 웃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비슷한 거긴 하지만 예. 또 가장 폭력적인 스포츠 선수가 있습니다. 펠레입니다. 그거 다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부인한테 제일 먼저 하시죠. 부인 막 웃으시고. 예. 잘한다, 제 이러면서 아이한테. 그런데 부인이 한 수 위신 걸 같아요. 왜냐면 존경하는 인물의 부인을 꼽으셨는데 예. 부부싸움 할 때는 누가 하연 안 하세요 그때도? 저희 부부가 그 30년 정도를 맞벌이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전문가의 길을 가고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도 부인을 존경한다는 사람 참 보기 힘든데 그 아부꾼이거나 아니면은 그 어떻습니까? 부인 존경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 많아요 선생님. 많아요. 저는 부인을
사랑하지만 존경 안 하십니까? 여기까지만 하시죠. 말씀을 아끼시니까 더 좋은 삭지 않으려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적어낸 단점을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 이렇게 하셨던데 예,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회사 했을 때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큰 계약이 무산이 됐습니다. 실망한 그런 감정들, 표현들 숨기지 않고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금방 아는 겁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침울해하고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회사 문 앞에 서서 제 스스로 점검해보고 혹시나 그 마음의 동료가 있으면 머릿속에 스위치를 돌립니다. 그래 놓고 아주 밝은 낯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근데 그게 안타까우시네요. 저한테는 체질화 됐습니다. 우리 철수는 양보 잘하고 그래서 철수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이번에 사실은 첫 도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시험을 못 봤으니까 이제 처음 치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나 왜 양보했나 후회된다 이런 생각도 안 듭니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국민들 약속 지키고 대의를 위해서 양보했던 겁니다. 한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서 저를 꾸짖어 주시고 문재인 후보께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쉽사리 오지 않는데 기회를 잡는 게 정치적인 감각이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이제 3자 대결로 가면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1대1 대결 구도로 가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왜 양보했습니까? 정치적인 그때는- 감각의 결여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전에 87년에 YS와 DJ가 단일화를 하지 못해서 그 실패했던 그 역사를 후배가 다시 반복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보다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정말 별명이 요새 안스트라다무스예요. 이게 정치냐? 이런 말도 우리 안지원자가 처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 총장의 사퇴 이것도 또 예견했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나요? 그 사실은 정치인들 예상이 예측이 틀리는 이유가 자기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객관적인 사실과 그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도 총선 직전에는 예측까지 했습니다. 35에서 40석 정도 될 거다. 그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은 누가 예언을 좀 1월 초부터 제가 했던 말씀은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양자구도 대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승자는 누굽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자신 말고 근거는 뭐예요? 아마도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많은 분들이 대선 주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미래를 누가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력서 면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이제 막 넘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많이 긴장되는데 네. 뭐 좋은 분위기로 또 풀어주시고 하셔서 저도 사실은 뭐 이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아직 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요. 본격적인 면접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역량 가운데서 특히 안철수 지원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집중됐던 단어들은 저 세 가지였습니다. 리더십, 소통, 위기 관리 능력. 역량 면접 챕터 1 소통. 소통을 중심으로 다양한 또 하위 연관어들이 떠 있는데요. 청춘 콘서트, 따뜻하다라는 말이 있는 반면 멘토도 있지만 불통도 있고요. 아이고, 삐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40대 국민 민소은 씨가 보내주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혼자 파고들고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크게 성공을 하셨는데 정치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 안에서도 통한다라는 키워드와 불통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아마 소통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검증이 필요한 후보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위협적이니까 정치적인 공세를 그 부분에 집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통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단정짓는 경향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바뀌지 않습니다. 예전에 소통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불통으로 바뀔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2012년에 그때 주변에 그 지원자를 도와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과 현재 2017년에 도와줬던 분들이 사뭇 지금 달라졌거든요. 정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국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5년 전과 지금 여전히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하나의 정당을 이룰 정도로 정말로 많은 인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과는 훨씬 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50 넘어서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태섭 의원이 그 얘기 했어요. 소통 부재가 안철수 지원자의 문제다. 뼈아픈 얘기죠. 그리고 송호창, 장하성, 윤여준, 이현재, 최장집, 유근찬 다 떠났어요. 근데 그 그게 중에서 이유가 사실은 절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근데 왜 다들 그만뒀죠? 그분들 다 떠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각각이 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금태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 같으면 우선은 캠프의 본부장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하는 경우는 모두 다 참여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그 회의할 때는 실장급들은 빠집니다. 근데 그 금태섭 변호사는 실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참 지원자가. 미안한 마음입니다. 한간에서는 청와대 지원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보안 손님으로 시골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시는 거 아니냐? 안 만난 지 오래됐습니다. 아 왜요? 예, 민주당과 통합할 때 그때 그 철학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어떻게 같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때는 모르셨나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구들 사이에서 사업을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정치를 할 때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어떤 그 영역에 따라 설득하기 힘든 측면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합당하셔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실 때도 그 결정을 참모들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 내리시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그쵸, 얘기도 멘붕이었다. 있거든요. 그런 멘붕이었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때 그 당시도 어느 정도 정당의 틀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은 혼자 결정했다기보다 거기 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결정을 했는데 모든 조직원들과 함께 결정하지는 못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정치적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많았고 탈당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본인 스스로 나는 소통에 있어서 정말 열려있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전략으로서 공격을 받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아마 빅데이터만 봐도 아실 겁니다. 완전히 반대가 이렇게 빅데이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둘 다일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진실과 정치적인 공격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소통이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없죠. 봅니다. 예. CEO들을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군대 사령관식 CEO입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명령 내리고 직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CEO 타입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엉터리 이야기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따서 쓰는 CEO가 있습니다. 그 보통 소프트웨어나 또는 인터넷 같은 쪽에 이런 그 수평적인 CEO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후자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후자다. 계속 이끌어왔습니다. 거기서 필수는 소통입니다. 그게 이미지 관리, 캐릭터 관리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거든요. 예. 근데 신당 창당하고 또 이 합당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나와서 또 이제 신당도 만들고 이런 거는 웬만한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대단한 돌파력이에요. 아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저기 보다 보면 그 삐치다라는 게 아주 작지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안철수 지원자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부분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랄까 토라진 소년 같다고 해야 되나? 저 부분은 사실 처음 듣습니다. 정말요? 예. 2015년에 문재인 대표가 아파트로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하신 것도 있고요. 지난해죠. 2016년 12월 19일 날 국민의당에서 김성식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배하셨을 때 잠깐 또 소식이 끊긴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토라진 것 같다, 삐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각각이 사실은 다 잘못 알려진 것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설명 책임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 부분 역량을 제가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들은요. 저 대통령이 우리의 마음 좀 하소연을 들어줄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2012년에는 지원자께서는 그게 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보면 제 철학 강의 듣던 사람들 그래요. 왜 안철수 씨는 옛날과 달라졌어요? 모두 다 제 역량 부족으로부터 다 기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충분히 제대로 못 알린 겁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설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거의 매달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받고 생각을 밝히면서 그게 국민들에게 불안을 덜어주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제 다음 대통령은 충실한 설명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도 제가 더 노력할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원래 국민 멘토셨죠. 그다음에 소통의 아이콘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는 젊은이들이 저분은 말이 통할 것 같은 분이다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지지층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젊은 층의 지지층은 많이 사라지고 좀 노년층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가치관 맞는 사람과 한다면서 사실은 좀 가치관하고 잘 안 맞는 분들하고 정치를 좀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지지층의 변화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중장년층 지지층이 많이 생긴 이유는 정치적으로 능력을 보여드려서 그런 것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미래에 대한 그 꿈이라든지 또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현황에 대한 그 공감이라든지는 제가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워낙 자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제대로 노력을 잘 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알아주기가 힘들어요. 정치를 하게 되면요. 그런 점에서 자신의 그 문제점을 좀 처절하게 분석을 하면서 좀 화끈하게 대응을 좀 하지 않았던 거. 이것도 불통의 원인 아니었을까요? 저 나름대로 이제 19대 국회, 20대 국회 거치면서 입법 성과들도 꽤 있었습니다. 김영란법도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무산될 위기에 있었던 법을 통과시키는데 일조했고 신해철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교육개혁에 관련된 학제 개편안도 지금 내놨습니다. 그런 것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통과시키면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 되시면 여소야대는 예상 가능한 건데요. 그때 야당 의원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하시겠어요?
그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하루 종일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나서 그 의회를 설득하는 게 대통령의 주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가 됩니다. 지금은 뭐 누구도 과반 정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협치와 그리고 소통, 대화의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위기 상황에서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화하고 밥 먹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입학은 1980년 서울대학교 의학과 2008년 와튼 스쿨인데 이게 도널드 트럼프라는 동문입니다. 어떤데 면접을 또 많이 보셨잖아요. 예, 특히 이제 제가 안랩 창업하고 나서 아르바이트생까지도 제가 다 면접 봐서 뽑았습니다. 면접자로서는 너무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왜요? 제가 면접 봤을 때 긴장감에 절반 정도라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긴장감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요? 아재 개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영어를 상이라고 표시하셨는데 조금 자신이 상이 왜 상이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라리 지금 중상으로 바꿀까요? 특별한 정책이 있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특기는 아재 개그라고 하셨네요. 아재 개그 개발이라 그럴까요? 하도 정치권에 와가지고 뭐 연대 할 거냐 다른 정치 세력하고 계속 물어보길래 아유 우리 연대가 아니고 그대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희망부서 대통령이라고 쓰셨는데 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 나라를 맡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표님 이미지는 이렇게 정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하는데 아유, 제가 가진 게 체력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철수 하는데 어떠세요? 제 이름이 안철수입니다. 지난 총선 때 돌파력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마지막에 조깅하는 장면은 직접 찍자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니요, 제가 저희 집 옆이 중랑천입니다. 네. 거기 일주일에 2-3번 정도, 5-6km 정도 뜁니다. 네. 부인이 더 잘 뛰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부인이 그 표정이 참 좋으시고, 네. 그 다음에 아재 개그를 정말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합니다. 지난 총선 때 제가 이제 지역구에 유세를 못하고 저는 전국을 다녔는데 그때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 손을 꼭 잡으면서 제발 좀 저희 남편 도와주세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그랬답니다. 그 진심이 전달돼서 제가 또 당선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은 없는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정치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킨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뭐 연대, 고대, 팬더 이런 아재 개그에 꼭 참고 계신 거 보면 정말 인내력은 많으신 분 같습니다.
역량 면접 챕터 2 리더십. 리더십 중심으로 다양한 하위 연관어들이 지금 떠 있는데요. 원칙주의자가 보이는 반면 또 유약하다,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상반된 단어도 같이 보이고요. 장악력도 보이는데 힘없다도 보이고요.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당을 장악하는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는 인상을 좀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요번 탄핵 국면이죠. 12월 2일 날 해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스탠스를 취하셨는데 불행히도 당에서 삐걱거려가지고 타격을 좀 입으셨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관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게 또 지나치면 그거야말로 그 민주적인 정당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의 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너무 순진하다. 그래서 순진한 철수가 노회한 박지원에게 밀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논하고 합니다. 대화를 하시나요, 박지원 원내대표와? 아유, 그럼요. 정말요? 예.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박지원 그 대표는 안지원자한테 계모예요? 아니면 사촌은 형이에요? 아니면은 동료죠. 정치적인 동료죠. 동료. 이 우유부단하다든가 그다음에 뭐 자기 생각이 너무 많다든가 이런 그 대국민 캐릭터, 이미지 이런 데를 좀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석 달 정도 후면 빠르면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제대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지라고 그 화면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락가락, 우유부단 이런 얘기 듣잖아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어서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도 정치인에게 꼭 붙어 다니는 것이 설명 책임 아닙니까? 그게 그 설명하는 것이 책임인 겁니다. 그런 뜻에서는 제가 역량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별명을 일요일의 남자라고 지었어요. 자꾸 일요일에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 안 받는다. 그거는 또 왜곡된 겁니다. 그래요? 그럼 저만큼 확실하게. 질문 잘 받은 사람 없습니다. 아마도 그 지난번에 그 단일화 당시에 아마도 그 지원자 본인께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 양보했는데 저쪽에서는 화끈하게 안 양보했다고 얘기를 할 때는 화가 또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 당시에 저게 정말 후보 단일화를 한 통큰 양보냐 아니면 혼자서 후보 자진 사퇴를 한 것이냐 이게 좀 불분명하다. 사실은 흔쾌히 도와주지 않아서 졌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실은 후보 자격 없는 거 아닌가요? 선거 다음 날 그냥 미국으로 그냥 가셨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한테 좀 잘못된 메시지를 좀 던진 게 아닌가. 그때 이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마지막 광화문 유세 때 노란 목도리를 걸어드리면서 이제는 다들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남아있으면 오히려 그건 정권에 부담을 줄이라고 봤습니다. 저도 이제 면접관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을 거쳐왔습니다만 한 번도 과거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구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정치에서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직업과 정치의 다른 점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사람의 말이 진실이 되는 동네가 여기 아닙니까? 자, 안 지원자는 어떤 리더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고요. 이제
과연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인사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지원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겠죠. 예.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인사 1호. 그 새 정부에 나아갈 바를 갖다 보여준 어떤 상징적 가치를 갖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번 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과 아주 많이 틀린 조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수위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안보 공백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각에 우선해서 저는 그 안보실장부터 뽑겠습니다. 염려해 두고 계신 분이 따로 계신가요? 지금 상태에서요? 아, 있습니다만 밝힐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왜 안보실장으로 뽑으시려고 하세요? 인사 기준이요. 예,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안보 철학,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성, 이런 기준들 하에서 안보실장을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인사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인사의 그 결과물들은 처참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면 이제 그 정권을 얻으면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자기가 만나봤던 사람, 그 중에서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대상으로 인사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 경쟁 상대의 캠프에 있는 분이라고 해도 그분이 정말로 능력 있고 적합한 분이면 과감히 기용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캠프 동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안철수를 도와서 대통령이 되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접을 해주죠? 예, 저도 이제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인성이 검증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정말 적재적소라는 말이 지금은 잘 안 지켜져서 문제긴 하지만 정말 이번에는 그 단어 의미 그대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쓰겠습니다. 다른 캠프에서도 인재가 있다면 영입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에는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캠프에서 반발이 없을까요?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지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 인사 철학에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대통령도 캠프에서 같이 뛰었던 사람들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몰라라 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안 지원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은 자기를 열심히 도와줬어도 바이바이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도 되나요? 충분히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겁니다.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대통령을 지원하셨으니까 임시정부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한정해서요.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어느 시점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그때 내가 대통령이어서 이 국면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훨씬 좋아졌을 거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경제 그리고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 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세기 말에 벤처 거품이 꺼지고 침체기를 겪다가 21세기 중반에 다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를 우리가 놓쳤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게 그때부터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지원자는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한 리더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대선 주자 국민 면접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사실은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예.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안 지원자에게 반대되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들을 좀 일부러 모아봤습니다. 저희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쉬어가는 것을 코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쉬어가는 시간에 악플 읽기. 안철수는 내 옛사람 같은 사람인데
이런 댓글들이 인터넷상에 있더라고요. 예. 한때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사랑이 돌아오나요? 노력을 하면요? 진심을 전달하면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도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댓글들을 보시고요. 그냥 편안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 거면 스펙 놔줘요, 형. 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정이 있는. 이번 악플은 어떻습니까? 예. 안철수 빼고 다 잘함. 안철수 정치 빼고 다 잘함. 사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총선을 통해서 돌파력도 보여드렸고 정치적인 결과물도 증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더 노력해서 더 보여드리고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팩니까? 영희야 철수 데리고 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제 아내는 미경인데. 모든 악플을 다 받아들이시네요. 하나만 제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는 어릴 때 반찬 뚜껑 덮고 혼자 밥 먹었을 듯. 깍쟁이처럼 네. 혼자서 자기 것만 먹고 안 뺏기려고 하고 아마 그런 아이 상상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안철수 지원자와 함께 악플 읽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조금 당황하시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덤덤하게 반응해 주셔서 솔직히 욕먹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 또 그게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새겨듣고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안철수 지원자와 함께한 악플 읽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주자 국민 면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세 가지 역량 가운데 위기 관리 능력을 우리 안철수 지원자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국민이 뽑아주셨습니다. 양비론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사드 반대, 테러 방지법, 햇볕 정책, 오락가락도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안철수 지원자의 위기 관리 능력을 짚어보겠습니다. 역량 면접 챕터 3 위기 관리. 우리의 위기의 근원지는 북한이잖아요. 예. 대통령 되고 나서 북한에다 보낼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면 정은아 핵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보낼 메시지라고 봅니다. 지금 오바마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이 싹을 이어가지고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썼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제 곧 끝납니다. 안철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기조, 이 전략적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다 어떤 수정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주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일들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도 주도적이지 못하고 끌려가는 외교를 한 데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습니다. 우선은 튼튼한 한미 동맹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들을 단기간에 해야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채널이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끊어졌습니다, 지금. 공식 라인도 있고 비공식 라인도 있고 하다못해 핫플 라인도 있는데 일치에 모든 라인들이 다 끊어진 상태 속에서 국제적인 대북 압박에
참여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가 있을까요?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계기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겁니다. 예. 외국에다가 그냥 내맡기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기회를 활용하면서 그런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참여정부 때도 했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핵은 작아지고 핵실험의 단계는 높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지원자는 경제적인 지원, 경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접근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퍼주게 하고 어떤 점이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저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유엔 제재 국면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강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같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늘 선물을 원하잖아요. 처음부터 경제 교류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우선 대화 통해서 협상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거기서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자. 결국은 우리가 평화 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대북 선제 공격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무력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결정까지 가지 않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상황을 통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걸 이제 기본부터 한번 다시 다 재점검해보자는 그런 차원이고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그 과정 중에 제대로 소통하면서 그걸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후보 군복무 단축 주장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군복무 단축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은 군복무 기간 축소나 또 나아가서 징병의 형태 같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안 지원자님의 비전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기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주장이 나와야지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군 복무만 줄이겠다 그런 주장이어서 저는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 줄이는 것 이전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는 그 사병들의 안전 문제, 거기서 자기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 그런 부분들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 솔직히 군 생활 좀 해봤잖아요. 예. 그 속된 말로 노가다거든요, 대부분에.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이게 군의 과학과 현대화가 돼야지 거기서도 무슨 전문 역량을 이렇게 해오지. 그래서 이미 이제 다른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우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이 안 했던 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면 그 휴전선 그 철책에 모션 디텍터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좀 단순 반복적이고 오히려 또 효율도 떨어지는 그런 업무로부터 병사들을 이제 다른 업무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쪽에 먼저 투자를 하면서 여건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주장하는데 정작 특별정책이나 사드 같은 문제에서는 진보적인 주장에 더 동조하는 것 같다라는 국민 질문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여기 키워드에 오락가락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안 지원자님에게 있어서 안보 정책에 있어서 보수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저는 가장 오래 한 일이 컴퓨터 바이러스와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컴퓨터 보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오래 하면서 컴퓨터가 참 유용한 그런 도구이기는 하지만 해킹을 당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면 일단 그 보안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 안보는 정말 국가의 근본이자 뿌리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는 보수를 주장하는데 정작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주장들을 더 많이 동조하는 것 같다. 저는 안보를 종합 안보 개념에서 접근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국방입니다.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외교나 경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그런 군사력들을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굉장히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그 안보의 불안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안보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국방 안보만 생각해서 이게 안보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아마 거기서 나오는 오해 아닌가 싶습니다. 방산비리 또 나아가 국방비의 선명한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난 간단한 질문인데요. 청와대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으로 구입을 한 비품들의 가격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청와대에 들어간 조립식 PC의 가격이 대당 1,000만 원이더라고요. 예. 예. 아시겠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번 조립해 본 사람이라면 욕이 여기까지 올라오다 말 겁니다. IT 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은 없어지는 겁니까? 예, 저는 제가 조립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2017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 면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이라는 가상의 시간으로 미래로 조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요, 지금 안철수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2020년 11월 7일) 오전 7시 20분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를 통해 북한 군인과 주민 260명이 기순해 왔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옵니다. 경기도 파주 1번 국도에서도 북한 주민 70여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유고 사태에 들어간 지 2개월, 미국 정찰 위성에 따르면 중국 국경과 휴전선 방면으로 현재 도보 이동 중인 인원이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 군사 분계선을 열어 북한 난민을 받아들일 경우 그 수는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통령 안철수는 이 보고를 받은 후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지금 아침 7시 25분이니까 저는 관저에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위급 상황이면 아마도 뭐 서면이라든지 전화가 아니라 안보실장이 이미 출근해서 직접 보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선 안보실장과 함께 지하 벙커로 이동하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1분 1초가 급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우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핵과 미사일 동향 파악입니다. 두 번째로는 충무계획 재점검하겠습니다. 대량 난민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구호물자를 보급하고 하는 것이 충무계획입니다. 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재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작게 5029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과 미리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치안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량 난민을 군사 분계선을 열어가지고 받아들였을 때에 예. 즉각 난민을 받아들여라 하는 국민들하고 절대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국론이 굉장히 부딪히고 분열할 걸로 보거든요. 국민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예, 그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생에 전념하셔도 된다. 그렇게 설득을 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난민들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와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지 청춘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전문가들과 토론이 가능한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됐지 않습니까? 다음 관문은요, 조금 더 가까이 곁에 앉아서 압박 면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왜 폐지해야 되죠, 교육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죠? 자신 있으십니까? 잘 안 믿으십니다. 압박 면접 2대1 예, 안철수 지원자 비전으로 과거 청산 미래 대비를 제시하셨습니다. 19세 대통령이 되시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으신지. 예, 저는 오래전부터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 모두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엄청난 비전이신데. 네. 이번에 그 교육 공약에서 2552, 예, 그중에서 이제 유치원에 2년을 투자를 한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 학제 개편을 통해서 제일 키우고 싶은 인재는 어떤 인재입니까? 그 한마디로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4차 산업시대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교실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수업 내내 엎드려서 자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이 교육개혁을 통해서 인재로 만드시겠어요?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창의 교육, 그 다음에 보통 교육과 대학 입시를 분리시키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아이의 인성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적성을 찾아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진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2년 거친 다음에 어차피 대학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놈의 입시라고 하면은 그 어떤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다 망가지는 걸 저희가 봤는데 이 학제 개편이 지금 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초등교육 5년, 중등교육 5년을 거쳐서 두 가지 선택이 나뉩니다. 일단은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진로 탐색을 하는 진로 탐색 학교가 있습니다. 직업학교로 또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직업학교를 거쳐서 직장으로 다닙니다만 거기서도 어느 정도 그 직장을 다닌 경력들이 쉽게 또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입시 제도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일종의 자격시험 같은 걸 칩니다. 충분히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를 통해서 그걸 평가하고 면접을 통해서 입학하게 됩니다. SKY라고 하는 이른바 그 대학들에서 굉장히 반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과정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 10년 계획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부모 대표, 그리고 또 교육 전문가 대표, 교수 대표, 행정관료, 여야 정치권까지 다 함께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셨는데 왜 폐지해야 되죠, 교육부를? 우선 학제를 그렇게 바꾸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없고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게 또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대선에서 가장 청산돼야 될 부분은 뭐죠? 이번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만 부패 청산입니다. 부패. 모든 분야가 정말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대학도 쉽게 들어가고 학점까지도 그냥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치인 안철수가 제일 분노한 부분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어떤 부분이죠? 한마디로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실력과 빽이 싸우면 실력을 이기는 게 정상적이고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빽이 실력을 짓밟고 이긴 그것을, 그 장면을 우리 모두 보게 됐습니다. 빛나는 공약의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과 특히 이제 그걸 교육
그 제도 개선과 그렇습니다. 연동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3차 IT 혁명에 이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 첨단 기술의 융합혁명입니다. 새로운 이제 산업혁명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아마 많이 또 창출할 겁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라는 걱정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그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 교육이 많이 필요한 지식 정보화 산업 분야 일자리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안 믿어집니다. 혹시 여기 계신 면접관분들 중에서 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취업이 안 되는데 기존 시스템을 믿고서 뭐 토익도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자께서 4차 산업의 시대니 지금 건 다 낡은 것 같다. 사실 청년들이 보면 이게 뭐야, 그 줄을 잘못 썼나? 그분들한테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해주시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심하게는 3년 내지 5년 정도가 청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조금 완화됩니다. 왜냐하면 5년 후는 청년들의 숫자가 줄 뿐더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청년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가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역량 점검, 또 이력 면접, 또 위기 상황 대응 모습까지 모두 다 여쭤보고 또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면접 어떠셨나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더 정직한가? 누가 더 깨끗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누가 더 책임져 왔는가? 마지막으로 누가 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가? 모든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안철수 지원자에게 어떤 점수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면접자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